네, 그러면 같이 만들어가는 오늘의 원데이 클래스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저희 VIPTV에서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이 뭔지 아시나요? 노래 맞는데 그 다음 VIPTV 오리지널 영상 중에서 그게 뭐냐면 신입 교육 영상 그게 분량도 굉장히 길고 그냥 전형적인 강의고 저희 초창기 클립인데 그게 조회수가 거의 9만 가까이 됩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 영상을 통해서 또 VIPTV를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그게 좀 촬영한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 또 주식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냥 주식통 어느 정도 알고 가치 투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VIPTV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그 영상의 약간 프리퀄 같은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좀 더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늘 이제 스태프들,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두고 하는데 그 신입 영상이 이제 신입사원을 앉혀놓고 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더 현장감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 이제 신입사원 말고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어차피 신입사원들이야 뭐 산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니까 그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 좀 더 현장감들 이렇게 상호 교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 보시는 분들도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몰입해서 보시지 않을까? 세 번째는 제가 일방적으로 사실 댓글 소통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직접 뵈야지 뭐가 좀 어려우시고 뭐가 궁금하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어떻게 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겸사겸사 자리를 만들면은 저도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고 무려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서 활발하게 또 질문도 하시고 호응도 하시고 제 질문에 답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또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더 높은 텐션과 현장감 그리고 몰입감을 조금 더 주시면은 대신해서 선발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6년에 대학교 1학년 때 주식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한 지가 28년 차입니다. 꽤 오래 했죠. 많은 정말 성공과 실패, 개별 주식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 저의 주캐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2019년이 저희 VIPTV 개국 연도인데 그때 제가 부캐로 이제 준철쌤이 돼서 그전에는 뭐 글이나 책이나 이런 걸로 많이 알려드렸는데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시대에 맞춰서 주식 투자 내지는 가치 투자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가 주캐로서는 고기를 잡아드리는 역할을 하지만 고기 잡는 법을 좀 알려드리는 것도 활동을 하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되게 보람차게 하고 있는 현재의 활동이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 전체 커리어로 봤을 때는 가장 저에게 전환기가 됐던 건 2001년도에 서울대 투자연구회라는 주식투자 학내 동아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전환기가 됐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저의 파트너인 김민국 대표와 만나서 함께 활동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주식 투자를 혼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했을 때 얼마나 분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더 재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또 VIP 자산운용 창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또 계기 그런 배경이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력을 보시면은 이 한국형 가치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썼던 책이 이제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었고 이게 제가 너무 어릴 때 너무 오래전에 쓴 책인데 이게 계속 팔리는 게 진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VIP 자산운용 20주년에 맞춰가지고 2023년에 한국형 가치투자라고 내용은 다 바꾸되 이제 제목은 한국형 가치투자로 출간을 했고 또 같은 해에 공모펀드 이름도 한국형 가치투자를 붙였습니다. 저희를 좀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되게 아끼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가치투자면 가치투자지 한국형 가치투자는 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게 가치투자라고 하는 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규율과 원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에서 여러 가지 가치 투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어디에서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또 사조가 좀 나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농업으로 치자면 농업의 방법은 뭐 같겠죠. 하지만 그 나라의 어떤 풍토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농사를 조금은 달리해서 지어야 되는, 온대 기후에 있던 방식대로 열대 기후에 가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주식시장의 발달 단계 혹은 경제의 발달 단계 국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국에 투자할 때 미국이랑 똑같이, 현재의 미국과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한국에 맞는 방식을 써야 된다는 의미도 담았고, 그리고 이 단어를 처음 썼던 2002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주식 투자나 가치 투자에 대한 염세적인 분위기가 더 컸거든요. 굉장히 회의론이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또 한국형을.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에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연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손을 들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질문.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주식을 왜 하십니까? 네. 부자 되려고. 아, 부자 되려고. 아, 정답입니다.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이 질문을 많은 분들에게 하면, 특히 이제 VIP 자산운용이라는 이런 공간에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되게 고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원초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맞고요. 이걸 저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으면 좋겠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상태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전혀 이거를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상한 척할 필요 없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심화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그러면 그 목표인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주린이. 아, 공부. 부분 정답이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영만. 네, 영만. 매달 들어오는 수입? 아, 수입. 왜 중요하죠, 그게 수입이? 수입이 있어야지 제가 공부를 통해서 투자를 예. 이어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매달 돈이 들어와야 되는. 예. 그러니까 시드머니와 그 다음에 추가되는 돈, 그걸로 단가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런 개념에서 얘기를 해줘. 물론 이제 돈도 중요합니다. 그 돈과 공부. 그거보다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예.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예. 돈을 벌 수 있는 네. 기업을 알아야 돼요. 예.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대상, 좋은 선택. 예. 그러니까 자본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를 통해서 좋은 기업도 발굴을 해야 되고, 요소들이 좀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운. 운도 중요합니다. 근데 운은 안타깝게도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저의 이 답을 위해서는 운도 필요하고,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모든 게 필요한 건데, 제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에 필요한 것, 28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가 매수, 고가 매도가 필요해요. 반대로 고가 매수, 저가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계좌가 이제 녹아내리는? 꼭 가치 투자가 아니더라도 통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코인도 마찬가지고,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저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의 공부의 목표,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이쪽에다가는 안 두시고 약간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식 투자를 왜 하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좀 더 원초적이고 직관적이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먼저 한 겁니다. 이거를 공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그 차이에 내가 실은 비중을 곱하면 그게 어떤 한 단위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 게, 제가 아까도 이제 질문을 드렸지만 고가 매수, 저가 매도를 반복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많이 실으면은 거지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수익이 크게 까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근데 심지어 그게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계속 벌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플러스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모든 전략들은 사실은 뭐 퀀트가 됐던, 차트 투자가 됐던, 뭐 트레이딩이 됐던, 뭐가 됐던, 사실은 이거를 플러스 값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가치 투자도 사실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인 거고요. 이거를 정복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다. 거기에다가 이거는 성공했는데 비중이 작아. 안타깝게도 10배가 올랐는데 내 전체 자산에서 비중이 1%예요. 그러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술자리 그냥 안주거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야, 그 종목 알아? 내가 그걸로 10배를 벌었는데 근데 왜 너는 술 안 사냐? 이러면은 야, 근데 조금밖에 못 사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반복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비중, 이 값이 높은 거에 비중을 높게 실는 일을 하는 것도 또 상당한 고민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거와 이거를 잘하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선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는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버는 걸 좀 좋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저 땀 흘려서 번 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식 한번 해보고 깨달았어요. 땀 존나 나던데요. 이거 돌려줘라. 여러분들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에서 땀 흘려 돈 버세요. 산업 역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나갑니다. 이 박철현이라는 코미디언께서 겁나게 땀이 많이 난 원인이 뭘까요? 영만 네, 엄마. 모르고 샀어. 아, 모르고 사서 본인 경험.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줄이 물려서 답답해서 물리면 땀이 날 정도까지일까요? 네, 고은민. 그 자극적인 종목을 사면 어떻게 되죠? 네, 정답입니다. 못 맞추시면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주식과 코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면서 땀이 나.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채권을 했을 때는 땀이 안 났겠죠? 그럼 부동산 채권과 주식 코인 이 자산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주식과 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변동성이 위로만 갔으면 땀이 안 났겠죠. 특히 위로 갔다 내려 꽂으면 이게 땀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좋다 뺏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요.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빠졌다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데 이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든요. 이분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시고 땀이 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게 돈을 잃었다 벌었다. 사실 그 문제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서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변동성이 왜 중요하냐면 변동성은 되게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투자자로 한 이중성을 보여줘요. 하나는 스트레스의 원천이에요. 이분처럼.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수익의 원천이기도 해요. 왜 부동산 채권이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을 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변동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는 믿음 하에서 이걸 시작을 했겠죠. 사실은 변동성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변동성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주식을 잘하시는 자산 거래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되게 묘미예요. 아, 나는 주식 외에 다른 자산은 못하겠어. 이런 분들은 이 변동성이 스트레스 단계를 넘어서 도전적이고 수익을 주는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 이거는 진입장벽이 돼요. 나 주식 진짜 못하겠어. 그냥 내가 간접 투자할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 공부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변동성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변동성 때문에 이제 자주 하게 되는 것들이 시세를 자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불안하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뭐 행동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여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핑을 잘 타는 분들은 파도가 높은 데를 찾아다니잖아요. 파도가 높을수록 재밌잖아요. 근데 좀 훈련이 안 된 서퍼들은 파도가 높으면 되게 위험하죠.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 서퍼한테 파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전혀 다르게 와닿는데 이분은 직업이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돼 계시니까 당연히 주식이나 코인을 했을 때 땀이 이제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컨트롤하는 게 결국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극복해야 될, 그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큰 줄기로 보면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격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막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엔 내가 사고 어느 순간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가격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사냐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를 뭐 사든 팔든 남의 행동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살 때의 그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격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는 국면 이런 데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회복을 했다고 생각하는 가격에서 팔거나 혹은 뭐 잘 되면 계속 보유하는 방식인데, 일단 첫 시작점 자체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사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격 선택이라는 방법으로 이 변동성을 수익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점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점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점을 택하느냐?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만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모멘텀이 생겨서 그 모멘텀이 기세를 타고 올라가는 그 시점까지 보유를 했다가, 그러면 이제 기세를 탔다고 생각하면 내가 들어간 시점이 그에게는 저가 매수가 되겠죠. 물론 가격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내가 원하는 가격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시점 선택하는 분들에게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세가 났을 때 사서 기세가 꺾이는 시점까지 보유를 하는 걸 통해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접근을 하는 이 두 개에서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차트 투자를 얘기하셨지만 차트 투자 대부분 여기 속해요. 시점 선택을 하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찾고 싶은 거거든요. 가격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대척점에 있는데, 이 무슨 차트인지 아세요, 이거? 아, 아닙니다. 최저점 73,000원 2023년에 찍었고 정답입니다. 이거 SK 하이닉스 그래프예요. 하이닉스를 놓고 이 시점에서 샀던, 가격 선택을 했던 분들은 뭘 봤냐면, 원래 이거는 사이클을 타는 사업인데 어쨌든 디램 2위 회사고 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안 좋아. 근데 안 좋으니까 싸지. 근데 PBR 1 미만이야. 근데 과거 경험을 보면 이때 내가 원하는 PBR 1 미만의 가격, 대충 7만 원대에 사면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사이클 반전돼서 올라가. 그때 가면 팔면 돼. 그러면 저점 매수, 고가 매도가 완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사신 거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여기에 샀죠. 이 가격에 사서 까지면은 내가 삭발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딱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 이제 저점 매수, 고가 매도가 됐죠. 결국에는 올랐으니까 어느 국면에 팔았더라도 돈을 버는 공식을 완성을 했을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시점 선택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 모멘텀이 결국은 이제 HBM, AI 뭐 이런 건데, 그게 나타난 후에 모멘텀이 붙은 걸 보고 산 거예요. 아, 이거는 짧게 가는 테마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쭉 이렇게 시점 선택을 해서 하신 분들도 당연히 현 시점까지는 위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걸 또 SK 하이닉스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다른지, 이 어떤 내가 변동성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조가 갈리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선택을 하는 대표적인 투자 그룹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정답입니다. 가치 투자자. 네. 그럼 시점 선택을 하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투자자라고? 아, 다수가 사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예. 아, 추세 추종. 예, 그것도 맞습니다. 모멘텀 투자. 그리고 좀 이걸 프로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트레이더라고 얘기하는데, 다 같은 사실은 말이고요. 보통은 이제 모멘텀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치 투자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보통 뭐 성장주 투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저는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드릴 텐데, 사실 가치 투자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말은 모멘텀 투자예요. 왜냐하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걸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접근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그 두 양자 간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선택의 대표 주자인 가치 투자자, 그리고 시점 선택의 대표 주자인 트레이더.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겁니다. 핵심 작업 면에서 보면 가치 투자들은 대부분 기업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 분석을 해야 내가 원하는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재가치 계산이 돼야지 그 이하로 들어왔을 때 할인된 가격을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트레이더는 기업 분석보다는 수급 분석을 해요. 이 기세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어떤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이 주식을 더 사려고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려면 수급 분석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급 분석을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 같은 거 이렇게 두고 하시죠. 각종 지표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기세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치 투자자들은 자기가 산 가격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더 삽니다. 왜냐면 이미 처음에 샀을 때도 내가 원하는 가격이었는데 더 싸졌잖아요. 리스크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경감되고 업사이드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타는데, 트레이더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한심하다고, 이게 가치 투자자를 공격할 때 얘기하는 게 물타기 좀 하지 마라, 그거 이제 지옥 가는 특급 열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주가 빠지면 손절매를 해요. 왜냐하면 기세 꺾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는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멘텀이 붙었을 순간도 시점 선택을 하지만 기세가 없어지는 그렇게 내려가는 구간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시점 선택이거든요. 완전히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를 잘 하려면 역발상적인 기질이 필요해요. 남들이 던지는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다 좋은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겠습니까? 그 가격 선택이 성립이 잘 안 되거든요. 보통 가격 선택이 성립될 때는 뭔가 그 회사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환경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약간은 공포에 질렸을 텐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역발상적인 기질이 필요해요. 근데 트레이더에게 필요한 거는 예리한 눈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남들보다 먼저 올라타서 기세가 끝나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내려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거는 조금 타고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후에 좀 개발되는 그런 역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 투자를 가장 잘하신 분, 그분들이 이제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의 롤모델이 있죠. 워렌 버핏이고, 트레이더들은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혹은 뭐 제시 리버모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변동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을 놓고도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관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더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저 정도 하고요. 오늘 어쨌든 가치 투자를 배우러 오신 거니까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심화해서 가격 선택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소수예요. 시점 선택을 여쭤봤는데 주린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 대부분의 주린이들이 시점 선택을 통해서 입문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암묵적으로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예요, 다수. 거기가. 여기는 소수고. 그러면 왜 가격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소수인가? 이게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자고요. 아마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 이거 저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만 하고 이제 중간에 영상을 끄시고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어려운 걸 제가 숨기고 다 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잘 생각해보고 이거를 좀 극복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어려움을 짚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이 이 개념이 부족해요. 기업의 소유권 개념이 부족한데, 이게 다른 자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랑 좀 차이예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하면은 우리가 집문서, 등기 서류를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보면서 실체를 떠올려요. 그 집문서를 보면서 이게 종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집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면, 내가 이걸 훔치면 혹은 내가 이걸 사면 내가 이 종이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주식은 희한하게 주식을 사면서 기업의 일부를 산다는 생각을 대부분 잘 못 하세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 HTS, MTS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로 보잖아요, 저희. 가격 계속 움직인단 말이죠. 실물이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실물이면 집값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매일 신문을 보는데 부동산 면을 보면 와, 집값이 엄청 올랐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지난달에 비해서 0.1%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실물이랑은 그래야 되는데 이건 실물일 리가 없을 정도로 시세 변화가 심해. 막 초단 분당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을 접할 기회가, 내가 뭐 일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주주로서 내지는 기업의 일부분의 주인으로서 가서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죠. 저희 같으면은 뭐 회사 탐방도 가고 심지어는 뭐 공장 투어도 가고 하면은 약간 실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주가 변화를 보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종목명을 그냥 모니터의 어떤 단어로 보는 건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런 경험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이게 실물로 좀 보여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기업의 소유권을 잘 안 보시는데, 이걸 기업의 소유권으로 안 보고 실물로 보지 않으면은 일단 이거를 분석할 대상으로 일단 여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뭔가 경쟁처럼 느껴지니까 뭐 수급 분석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해본들 이게 초당 분당으로 상관없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뭐 1년 단위로 봐도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태반이던데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라고 하는 회의론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가격 선택에 따르는 그런 수고로움을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려움은 본인의 관역이 계속 움직여서 그래요. 이게 양궁 선수 보면 관역이 딱 있고 저기 가운데 넣어야지, 딱 안 맞으면은 연습하고 계속 가운데 넣는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관역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관역이 계속 움직여요. 일단 크게 영향을 받는 건 그 시대의 프레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2000년대 초중반에는요, 원자재랑 약간 요만큼이라도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를 가던 시절이었어요. 원자재 비슷한 거 내지는 중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지금은 이제 AI 뭐 이런 게 들어가야 이제 좋은 주식이고. 근데 그 사이에도 좋은 주식의 기준들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그런 거 기준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뭐 지금 유행하는 거를 쫓아가라, 뭐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에 투자해라,
잘 안 하잖아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에 좋은 경영자가 경영하고 그리고 경제적 혜자를 갖추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현금 흐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은 자기의 관역이 명확하게 있고 이거를 아낌없이 알려줘. 근데 다들 대부분은 이 말 잘 안 들어. 머리로는 알아. 근데 실제로 본인이 현장에서 찾고 있는 거는 대부분 움직이는 관역을 많이 쫓아가요. 좋은 주식의 기준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생기고, 제일 큰 문제는 주식의 가장 큰 요소가 변동성이라 그랬잖아요. 주가가 변동하는 거에서 이거 견뎌내질 못해요. 좋은 주식의 기준이 없다 보면. 빠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잘못 골랐나? 올라가면은 막 내 주식 천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로 본질적으로 주가와 별개로 잘 고른 이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드린 건 이게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렇게 갖고 태어난 인간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상들이 물려준 DNA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인간 본성을 갖고 있냐면 일단 일하는 것보다는 수고하는 것보다는 게으르고 노는 걸 좋아해요. 가격 선택하려면 가치 파악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치를 파악하는 공부에 따른 고통을 싫어해요. 근데 여러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조금 하시는 분들도 답안지를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VIPTV 영상에 종목 관련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너무 우수한 학생분들과 우수한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셔서 그런데 대부분의 대중 강의를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가치 투자를 1시간, 2시간 강의를 해요. 끝나고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이 뭘까요? 뭐 사요? 그쵸. 아, 이거 너무 잘하시네, 이거. 100%예요. 종목 추천을 원해요. 돈은 벌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잖아.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왔어. 답안지를 보여줘, 이런 거죠. 그게 좀 게으름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인간 본성이 조급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지 느리게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워렌 버핏의 인터뷰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왜 사람들이 가치 투자하는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1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인간 본성이고, 그거는 미국 투자자나 한국 투자 다 마찬가지예요. 뭐 버핏이 그거 한국 투자자들 들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되게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조급함이 있다는 거. 시장의 오해가 풀릴 때까지 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지만 하이닉스가 그 7만 원 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뻗어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 기다리기가 싫으니까 가격 선택보다는 시점 선택을 통해서 기다림의 기간을 짧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간 본성 중에 좀 걸림돌이 군중심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나도 좋아하고, 남들이 하는 거를 같이 할 때 마음이 편하지, 남들이 다 대부분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손 들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 인간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가격 선택은 필히 그 시점에 비관론을 가진 사람이 던지는 주식을 가격이라는 요소, 내가 파악한 가치라는 걸 가지고 이걸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엔터키를 누르기가 쉬운 게 이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 요즘에 대세라고 하는 종목 이런 거를 살 때는 훨씬 쉽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뭐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내 군중심리를 합리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결국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가격 선택을 하는 분들이 소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에 가까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속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걸 깨달으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깨달음 이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거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보편적인 간증 같은 건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그때서부터 주가 오르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놀랍지 않은 게 원래 시장이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선반영한다 뭐 이런 것들 뭔가 되게 나쁜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반영은요 사실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다들 좋은 일이 있어야 올라가고 나쁜 일이 있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가가 더 빠질 구석이 없으면 그때서부터 오르고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없으면 그때서부터 빠진다고 생각해요. 인과관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반영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뭔진 잘 몰라요. 그 시점에서 지나보면 다 알죠. 근데 몰라요, 대부분은. 뭐 인간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다 아나요? 주식시장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온갖 일들이 터진다. 근데 주가는 신기하게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면은 빠지고 내가
팔면은 그때부터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 인간관계를 해석하는데 시장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VIPTV의 강의를 통해서 이거라도 조금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도 큰 돈을 잃지 않지 않을까.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큰 돈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다 저희가 극복을 하고 해내야 진정으로 가격 선택과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극복 방안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치 투자자의 세계관을 장착을 하는 겁니다. 즉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의 관점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을 탑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국형 가치 투자를 읽어보신 분, 오, 다들 읽어보셨구나. 읽어보시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1장에 배치를 해놨잖아요. 이 책을 딱 펼치면 이 얘기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고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무리 머리를 이해로 해본들 여기서 발목이 잡히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관점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8가지 가치 투자의 세계관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이거 저 무릎을 쳤다, 공감이 됐다고 생각하신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고음입니다. 저는 장기적 낙관. 왜 좀 인상적이셨네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고 했는데 뭐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결국 성공을 하고 싶다면은 돈을 벌고 싶다면은 긍정적인 어떤 시장이건 종목이건 거기에 대한 그게 어떤 결론이지 않나라는. 좋습니다. 네, 흐뭇합니다. 네, 백조님. 제일 어려운 게 장기 투자라고 보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네. 한국은 아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예를 들더라고요. 몇 년대에 어떤 주식이 얼마였대, 지금 얼마냐. 투자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네.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에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말을 해서 반대로 그분들 단기 투자에선 도움 좀 많이 벌었나요? 미국 주식도 이제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후견 지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장기 투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되게 잘 나가는 NVIDIA 장기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똑하게 기억하는 게 2년 전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열광했던 주식이 뭔지 아세요? 나도 이 종목 알고 나도 이 기업 잘 알고 내가 이 기업 테슬라. 뭐 테슬라 너무 많고 사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잘 알고 신어보고 내가 나이키 아무 얘기 안 해줘 주에 미국 주식도 만만치 않아요. 나이키만큼도 많이 나왔던 종목이 있어요. 스타벅스. 이 얘기 안 하잖아. 그거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은 그럼 장기 투자에서 안 된 것들만 있나요? 장기 투자는 사실 태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가격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이랑 일종의 협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시기라고 하면 이 제품에 주식에 좀 흠이 있거나 예전에 모두가 다 주식을 팔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 주식을 쟁여놨다가 이 주식을 남들이 원할 때 다시 파는 그 사이클을 먹는 일종의 차익거래 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차익거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 근데 3개월 뒤에 돌려줘야 될 전세 자금으로 시장과 가격 선택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내가 그 사이클을 먹겠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가격 선택을 한 다음에 운이 따라서 뭐 많이 단기에 올라가면은 뭐 결과적으로 단기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내가 장기적인 자금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가격 선택을 해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하겠다라는 좀 약간 필요 조건에 가까운 부분이고요. 그 자체가 교조적으로 무조건 한 종목을 들고 있어야 내지는 30년을 들고 있을 종목을 내가 지금 찾아야지라고 하면 투자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버핏이 TSMC 산 케이스 보셨어요? 어떻게 됐죠? 케이스. 예. 그럼 버핏을 부정해야 되나 이제? 실망이야 이제 버핏은. 어떻게 저런 투자를 탄타잖아 저거는. 게다가 돈도 못 벌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버핏의 TSMC 투자를. 투자 아이디어가 틀려서 하는 걸로. 네, 그쵸. 근데 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이거 마저도 사실 틀린 건데 이거 맞춘 게 더 많으신 분이니까. 근데 TSMC를 살 때는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했을까요? 단타하려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했을까요? 숟가락 개수 알 정도까지 사실 보였을 것 같아. 너무 잘 아셔서 사실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더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장기 투자는 버핏의 그 결과론적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TSMC의 투자 의사결정을 한 그것을 저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좀 인상적이었거나 이거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감독사고까지 예. 좋은 주식은 많고 싸기만한 기업은 많은데 그 중간에 있는 교집합에 있는 주식을 사야지 돈을 번다는 얘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이런 걸 찾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억울한 게 저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한다 그러면은 싼 것만 좋아하고 싼 것만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PER이 낮고 PBR이 낮고. 그러면 제가 왜 15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들을 월급을 주면서 고용을 하고 있을까요? 저 몸값 싸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이거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찾으려면 1000개, 2000개를 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추린 저게 안에 있는 거를. 그 작업이 되게 어렵고 되게 고되고 많은 로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팀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싸기만 한 것만 좋아한다, 이거는 참 억울하다.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억울할 것 같아. 야, 너 뭐 맨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무슨 1000원짜리나 타고 싼 거 좋아하는구나. 가성비를 좋아하는 분들은 명품을 중고로 사거나 명품을 싼 루트를 통해서 사거나, 그러니까 좋은 거를 싸게 사고 싶은 거지 싼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사실 가성비를 추구하는 게 가치 투자입니다. 저는 장기적 낙관론과 회의주의를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 낙관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얘기예요. 뭐 작게는 국가, 크게 보면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더 넓게 보면 인류는 결국 답을 찾아낼 것이다. 이거 어떤 영화에 나온 대사 같네요. 결코 그냥 망하지 않는다. 1, 2차 세계대전, 패스트 역병, 뭐 온갖 그런 것들에도 인류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걸 두고 맨날 망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투자하면서 역사 공부 이런 것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데 이게 최악이 아니라는 거에 되게 도움을 주는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체 시스템이 그분들 맘대로 되게 비관적인 분들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 좀 갖고 있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주식으로 갖고 있든 현금으로 갖고 있든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 망한다고 최악을 고려하면은. 그러니까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사실은 낙관론을 발휘하는 게 참 낫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과거 선인들도 다 얘기를 하신 거죠. 구루들도 얘기를 하시는 바죠. 근데 갑자기 반대말이 되는 회의주의, 되게 의심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좀 부정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장기적 낙관론 한 어떤 체제, 한 덩어리, 회의주의는 그 체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의 여러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문제에서 회의주의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은 믿되, 그렇다고 개별 투자 대상이 되는 걸 다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의심하고 의심해서 정말 확신이 가는 그런 대상으로 범위를 좁히고, 그리고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론이 막 만연할 때도 별로 안 흔들려요. 근데 이걸 충실하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저에서 이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되게 좀 부딪히는 말 같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중에서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확률론적 사고거든요. 그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흑백 논리가 강해.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종목을 얘기하면은 나쁜 거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근데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더 나가면 가격 요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주가가 막 빠지잖아요. 저평가 정도가 심해지잖아요. 그럼 좋은 면을 봐요. 근데 주가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쁜 면을 봐요. 사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 대한민국에서 김민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주가 내려가 계속 저평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쁜 것들 막 커져, 생각이. 근데 주가만 올라가자면 희망이 막 커져. 그러니까 이러면서 되게 크게 기회도 놓치고 돈도 크게 잃는 게 다 사실 확률론적 사고를 잘 못해서 그래요. 확률론적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분석을 통해서 분류를 해놓고, 좋은 면이 나쁜 면보다 더 많고, 그리고 그게 주가가 낮은 지점, 저평가가 좀 심할 때 나쁜 거보다 좋은 게 더 많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리스크는 작고 업사이드는 크다.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는 적어졌고 상방 업사이드는 있다. 안 오르면 지금 가격에선 더 빠지진 않을 테니까 크게 상관없다. 이런 사고를 하는 분들이 확률론적인 사고를 거쳐서 내는 결론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나머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넘어서 궁극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는 이 확률론적 사고이고요. 그리고 확률론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순환론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확률론적으로 아까 그 SK 하이닉스 케이스처럼 안 좋지만 다시 좋은 날이 오고, 또 좋은 날이 오는 회사가 또 안 좋은 날이, 뭐 HMM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이겠죠. 되게 좋은 날이 오는데 갑자기 막 죽을 듯이 안 좋은 날이 오고, 근데 또 죽을 듯이 안 좋다가 또 컨테이너 운이 올라가니까 또 좋아지고, 이렇게 산업도, 유행도, 그리고 시장의 선호도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 순환을 할 때 위너가 되는 거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종목, 혹은 기대감이 낮았던 종목, 이런 것들이 그 순환론에서 평균 회귀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라는 그런 개념을 한꺼번에 익히셔야지 가치 투자자의 세계관을 통해서 이 가격 선택의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극복 방법은 어쨌든 투자는 경쟁이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거를 내가 알고 있고 이러면 이제 우위에 설 수 있는 거고 내가 좀 더 나은 성적을 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랑 뭐 똑같은 정도 노력하고 똑같은 정도 공부해가지고 뭐 남들보다 차별화된 성적을 낸다? 사실 이거는 꼭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급훈으로 이제 달아나도 어색하지 않은, 뭐 남들과 똑같이 하면서 뭐 더 나은 내일 기다리는 사람 정신병자 뭐 이런 이제 명언도 있잖아요. 가치 투자하면은 약간 게으르고 느긋하다라는 인식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되게 계시. 본인도 되게 바쁜데 모니터 막 6개씩 달아놓고 바쁜데 버핏 사진 보면 신문 읽고 있고 막 책 읽고 있고 이러니까 되게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우위를 노리고자 하는, 우위를 갖고자 하는 분야가 좀 다른 거죠. 영역이 좀 다른 거죠. 열심히 합니다. 가치 투자자들도.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럼 무슨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느냐? 저희 VIP 자산운용에 근무 강령이 있습니다. 리서치 하시는 분들. 이게 뭐냐면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식은 빨리 끝낸다.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연결해서 떠올려야 되는 단어는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럼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정보 우위라고 하는 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다 보편화된 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수출 데이터 같은 거를 본다든지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회사가 분기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를 좀 가늠하는 지표로서 아는 사람만 알던 방법. 요즘 뭐 너무 다 해서 사실 이걸로 냈지가 안 나는데 그런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채용 사이트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찾아보거든요. 어떤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내면서 거기 숨겨진 정보들 딱 사업 계획을 딱 거기다가, 왜냐면 사람 뽑아야 되니까 우리 뭐 할 거고 해외 지사 만들 거고 뭐 외국어 능통 이러면 아 해외 진출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정보 우위고요. 그리고 탐방을 가서 듣는 얘기들, 최근에 이제 상황이라든지 혹은 얘기하면서 이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캐치를 할 수 있겠지만 얘기해 주는 것들, 탐방을 되게 즐겨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정보 우위에서 앞서기 위해서입니다. 분석 우위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정보고 이미 나타난 정보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에서 뭔가 더 2차, 3차 깊이 있는 해석을 하거나 혹은 묻 사람들과는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처럼 정보의 속도가 빠르고 텔레그램으로 막 공시 나오자마자 몇 초 만에 돌고 이런 데서는 갈수록 사실 저는 분석 우위가 되게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리서치를 할 때 정보를 많이 알았으니까 내가 이 종목으로 성공할 수 있겠지는 조금 착각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제 그걸로 엣지가 나는 시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해서 분석 우위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추상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분석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해외 기업 사례도 보고 한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 경쟁사까지 해서 다 보기도 하고 매일 신문 읽고 주말에 주간지 읽고 그런 것들이 사실 책을 읽고 하는 게 다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거거든요. 통찰력 결국에는 분석 우위인데 이거는 이제 뭐 하나가 딱 이거다라고 얘기 드리긴 좀 어렵고 그냥 인상적인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석 우위 사례는 뭐였냐면 2000년대 초중반에 그때 이제 담배인상공사, 지금 이제 KTNG죠. 그 종목이 상장이 돼 있었는데 담배값이 인상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어. 정부와 회사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여기에 국내 투자자들 어떻게 반영했냐면 다 던졌어요. 악재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도 줄고 어차피 세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담배인상공사에 특별히 뭐 수혜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던졌어, 그거를. 뭐 사실 인기 있는 종목도 아니었고 뭐 제대로 먹여준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쉽게 버렸어. 미련도 없어. 다 버렸는데 그거를 외국인이 싹 다 받았어. 실제로 저희랑 교류하던 외국인들도 KTNG를 꼭 저한테 물어보거나 당시에 KTNG 탐방도 같이 한 적도 있었어요. 요청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KTNG에 관심이 많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칼 아이칸 이런 사람들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대주주도 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분율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가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10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걸 외국인들이 그때 싹 다 먹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었느냐? 본인들 나라에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잖아요. 담배 산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 상장 기업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필립 모리스, 알트리아 이런 게 있었는데 쭉 그 회사들을 본인들이 오랫동안 봤는데 이 회사들은 담배 값을 올릴 때마다 흡연율을 낮추려고 올릴 때마다 단기적으로 악재인 것 같았는데 항상 호재였어. 항상 이 매출과 이익은 늘어났어. 왜냐면 담배를 못 끊는 거야, 사람들이. 가격 올려도. 그걸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똑같은 정보였지만 반대 행동을 했는데 결국에 외국인이 담배인상공사 케이스에서 이긴 거는 본인들의 경험과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담배값 인상 이후의 현상은 외국인들이 예측했던 대로 갔던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분석 우위가 초과 이익을 줬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기억인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가지고 저희 다 써야 돼요. 보고서 올리는데 여기 보시는 1553건 21년 동안 쌓여있는 DB예요. 웬만한 종목들 거의 다 있습니다. 이면 탐방간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이걸 하냐?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지적 유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확보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쟁자들, 펀드들 혹은 심지어는 뭐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직접적으로 경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좋은 가격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우위와 분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저희는. 그런데 여기 또 심리 우위라고 하나 있잖아요. 이게 빠지면은 이거 아무리 해도 못 사요, 결국.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 어떤 심리적인 우위, 관점이 다르든지 타고났든지 저는 성공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호재 하나도 없어 보이는 줄줄 빠지기만 하는 종목인데 에이, 그냥 분석 사놨어. 근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 근데 나중에 올라가는 이유가 사후에 알게 됐어. 근데 막 사람들이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사. 근데 그거는 그 이후부터는 끝이 안 좋았어. 나는 돈을 벌었어.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은 이 심리 우위가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가치 투자의 세계관이 체화가 돼야 돼. 예를 들면 KTNG 사례도 얘기하고 뭐 과거에 IMF니 뭐 금융위기 다 그때 돈 벌 기회라고 하지만 그때로 여러분들 다시 갖다 놓고 정보위 분석우위 딱 주고 엔터키 눌러보라고 하면 제 장담 못 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게. 뭐 진도준처럼 가가지고 막 9.11 테러 때 사고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암울한 상황에서 내가 펀치가 나가려면은 이거는 체화되어 있는 본능적인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박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비관론자로부터 사서 낙관론자에게 파는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요걸 다시 얘기하면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치 투자의 개념도이자 프로세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의 총 정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기초 토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투자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동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가 선행이 돼야지 그 변동성에서 우리가 원래의 의견을 지킬 수가 있어요.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교집합적 사고로 평균 이하의 가격과 평균 이상의 품질을 가진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요거를 찾아야지만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그게 능력 범위 안에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걸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이하인지 평균 이상인지를 가늠을 못하겠다 그러면 제껴야죠. 다른 거 찾는 거예요. 그게 능력 범위예요. 뭐 버핏이 능력 범위 지키라고 했는데 공부만 못할 게 뭐가 있어. 내 업종 내가 깨부실 거야. 이래갖고 막 강의도 듣고 뭐하고 해서 그 업종을 이해하는 게 그게 능력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거를 더 넘어선 차원이에요. 예를 들면 악재가 나왔는데 이게 악재인지 아닌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호재가 나왔으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혹은 이게 평균 이하의 가격인지, 평균 이상의 품질인지 이런 것까지를 투자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능력의 범위지. 내가 그 비용 뭐 하는지 아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키 다 안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키의 D2C가 나중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거고 지금 어떤 경쟁자가 나이키를 때려 부시러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지. 나 나이키 아는데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미국 시장에 갈 땐 그 정도 준비론 택도 없어. 저 28년 했다고 깝치는데 제가 경험한 그 미국에 정말 50년, 60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직접 보면 사실 저는 약간 엄두가 좀 안 나는데 그래서 평균 이하의 가격과 평균 이하의 품질의 종목을 찾아서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시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찾았으면 되는 건데 왜 여러 종목에 나눠서 사야 될까요? 진짜 좋은 거면은 그냥 몰빵 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확률이요. 아, 확률이어서 조금 추상적인데. 시장을 함부로 예측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시장 예측은 어차피 안 합니다. 사실 가치 투자자들은.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정답입니다. 망하는 건 좀 극단적이에요.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업이 불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경영자가 죽을 수도 있고 기술이 급격하게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그걸 현재 시점에서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내가 다 분석을 해서 몰랐지만 그 중에 어떤 게 오를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 정답입니다. 예. 아, 텐션이 좋아서 신나네. 근데 이거 다 했어. 다 해가지고 정말 내가 기가 막힌 종목을 찾았어. 그래서
몰빵을 쳤는데 심지어는 그 아이디어대로 가고 있어. 근데 주가가 안 오르네. 솔직히 한국 시장 포함해 미국 시장 어느 시장이든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발굴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노릇이고요. 뭐 예를 들면 연예계를 생각해 볼까요? 정말 작곡가, 프로듀서, 가수가 열심히 노력했어. 야 진짜 이 노래 대박. 이 노래 뜰 수밖에 없어. 진짜 막 들려줬는데도 막 정말 이 노래 너무 좋아 뜰 거야 이랬는데 시장에 나가면 여러분들 그 노래 막 다 박수 쳐주면서 맨날 들어요. 새로 나온 노래. 몰라요 그 노래 어떻게 뜰지. 그게 나중에 뜰 수도 재발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역주행이란 말이죠. 역주행.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논리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고. 베스트를 찾았다고 해서 그게 주가가 베스트로 반영이 된다? 뭐를 노리시고 기대보다 너무 빨리 운이 따라서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서 늦게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팔아버릴 수도 있고 오르기 전에 딱 그 시점 마치 이 가수가 내일 뜨는데 오늘 계약을 해지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적당히 그 사이에 뭔가가 올라줘야지 사실 재미도 있고 견딜 수가 있어. 너무 한 놈만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원망의 대상이 막 계속 늘어나. 뭐 여기 한국 시장부터 해가지고 이 종목 저희처럼 많이 갖고 있어서 막 너 때문에 안 오르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실제로 저 댓글로 그렇게 다니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고 심리적 우위를 확보해야 되는 가치 투자자의 역할에서 보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당한 분산을 해놓고 대신 아무거나 분산을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얘기한 확률적인 덜 빠지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걸로 구성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좀 더 우리보다 많이 오르고 어떤 거는 좀 뒤늦게 오르기도 하고 어떤 건 그냥 안 오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른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벌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크게 빠지는 게 없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벌어가지고 여기 퍼주다 보면은 주식도 재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안 나거든요. 그래도 웬만큼 기본 이상을 갖춘 이렇게 골라서 하면은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벌 가능성이 높다. 이게 결국은 저의 전체적인 투자를 바라보는 구조기도 하고요.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내용이 다 책의 하나의 장이에요. 예를 들면 1장 가치 투자의 세계관은 이 내용이고요.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철저한 분석은 종목 분석이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이거는 종목 발굴이에요. 이거는 포트폴리오의 구축과 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하는 과정 자체가 그냥 다 책으로 제가 옮겨 놓은 거고 상세하게 서술을 했을 뿐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잘할 수 있다면은 가치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면은 잘 와닿는 부분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어떤 관점과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한 사례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핫하고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습니다. 간단한 퀴즈. 삼양식품은 역시 불닭볶음면인데 불닭볶음면 몇 년도에 나온 제품일까요? 2000년, 2018년, 2014년, 2017년 대충 이쪽에 맞는데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된 제품이에요. 나오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챌린지 타면서 이틀 쳤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회자가 된 작년 뭐 올해 나와가지고 뻑 터진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사실 그렇지 않았고 사실상 정보 우위라고 하는 거는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분석 우위가 중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가 본 삼양식품의 평균 이상의 품질.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반복 소비되는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제 사업도 그렇지가 않은데 남의 사업 투자하면서 내년에 뭐 먹고 살지 걱정하고 내년에 내후년에 뭐 먹고 살지 걱정하고 저는 사실 그런 사업 안 좋아하고요. 기본은 깔아주는 사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음식료 같은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불닭볶음면 한 번 먹고 다시는 안 먹는 게 아니라 좀 반복해서 소비되는 그 면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평균 이상의 품질이라고 하는 건 꼭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올라갈 수 있는 요소 이게 결국에는 품질이에요. 성장이라고 하는 게 별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기업 가치를 얘기하면 수익 가치, 자산 가치, 성장 가치를 얘기를 하잖아요. 성장 가치가 있는 거. 근데 가치 투자들은 성장을 막 있는데도 못 본 척하고 뭐 안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체크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성장을 할 수가 있는가? 기업 가치가 제고가 될 수가 있는가? 다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 케이스 지역 확장이라는 키워드로 소개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제품 확장이거든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성장이 이러면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은 산업이 성장해야 그 속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핫한 산업만 쫓아다녀요. 핫한 산업대로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의 요소는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지역 확장, 제품 확장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팔던 거를 중국에서도 팔고 일본에서도 팔고 미국에서도 팔고 유럽에서도 파는데
그게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만 팔리는 어떤 유행템 정도가 아니라 전통적인 유통망들, 우리로 치면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리던 제품이었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쿠팡, 뭐 이마트, 홈플러스, 슈퍼 이런 데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거. 그 부분을 많이들 그때는 모르고 계셨었어요. 그냥 돌박볶음면은 유행이 한번 좀 지나갔는데 생각보단 그냥 유지를 잘 하고 있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경영진 뭐에 대한 고찰을 저희가 좀 하는데 생각보다는 사업을 잘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 유행이 운으로 올 수는 있는데 운이 온다고 해서 다 오래 가는 거 아니야. 꽃고문 같은 거는 운을 못 살린 케이스고 이걸 잘 이어가는 게 여기 뭔가 분명히 누가 있다. 여기 브랜딩을 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것도 제 좋은 품질을 봤습니다. 그럼 평균 이하의 가격은 일단 직관적으로는 당시에 PR이 한 8배 정도 됐었거든요. 타 음식료 업체, 특히 해외 비중이 높은 거 대비해서 평균보다 좀 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저평가가 돼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원툴이다. 불 다 안 되면 어쩔 거야.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좀 뭐 배터리나 이런 거를 사는 분위기가 좀 팽배해서 음식료 자체를 좀 안 보던.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예전에 그 횡령 배임을 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안 좋은 경영진으로 이미지가 좀 박혀 있고 며느리를 바지로 내세워서 뒤에서 약간 좀 이런 심지어는 이제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사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좀 이런 거에 클레임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좀 저평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확률론적 사고로 봤을 땐 좋은 면과 나쁜 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면이 훨씬 크고 이 좋은 면이 숫자로 나오면 사실 뒤에 부분들은 좀 많이 상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영을 잘하나 못하냐, 불닭이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결국에는 실증을 하면 되는 문제다. 근데 뭐 배터리로 갔던 돈이 여기로 온다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숫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면은 극복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PR 8배 수준에서. 그래서 뭐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더 빠졌어요.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이게 크게 안 보이지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더 빠지더라고 거기서. 저희는 더 샀지만 거기서.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산 주식이 다음 날부터 오르지 않습니다. 가격 선택을 선택한 투자자들이라면 이거 감수하셔야 돼요. 내일 당장 오르는 거 하려면은 시점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왜 이걸 28년 동안 가격 선택이라는 이 지리한 게임을 하고 있느냐? 이 짜릿한 맛을 못 잊기 때문이에요. 한번 싼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퍽 올라가는데 놀라운 건 쌌기 때문에 올라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야, 8배가 뭐 한 12배 정도가 되거나 혹은 실적이 올라서 8배가 그냥 8배로 고정되는. 그럼 계속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비싼 걸 사면 좀 올라가면 아무 부담이 좀 따라요. 이게 매도 버튼 손이 좀 나가거든요. 이거 편하게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는. 오해가 해소가 한번 되고 올라가고 또 의구심의 벽을 타다가 또 해소되면서 올라가고 이제 이런 궤적을 그리는데 여기에 고통을 이런 걸로 잇는다. 감당해야 될 거와 기쁨을 누리는 요소. 그러니까 저 한 그래프에서 다 나타나지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좀 최신 사례로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조금 오래된 사례로는 무학이라는 지금은 이제 좀 그렇게 뭐 좋은 회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무학도 굉장히 저평가 상태였었거든요. 되게 비슷해요. 주가율이 되게 비슷한데 원래 무학은 경남에 국한된 소주 회사였거든요. 우리나라 특이하게 지방 소주 회사들 있잖아요. 경남에서만 팔던 거를 좋은데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부산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이 넓어졌거든요. 파는 지역이. 이 회사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무슨 최첨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소주 회사인데 단지 판매처를 넓힌 거예요. 그렇게 지역 확장을 해서 주가가 당시 한 5배 올랐거든요. 그걸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케이스는 그냥 한국을 벗어난 K라면의 사례라고 하면은 국내 한정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역 확장이 나서 성장이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성장의 요인들을. 다음 사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 확장인데요. 혹시 리쥬란 맞아보신 분 있나요? 맞은 분은 보셨어요? 만족도가 어떠시던가요? 좋아하시던가요? 동료분이었는데 예. 맞고 오겠다고 하시고 나서 예. 주시라고 계속 반짝반짝하시더라고요. 효과를. 네. 예. 그분이 혹시 이 제품의 단점 같은 거 얘기 안 하시던가요? 이 자국이 막 많이 나요. 그렇죠. 맞고 나서 이렇게 좀 네. 환공포증 있는 분들은 네. 보면은 겁나거든요. 이 리쥬란을 만드는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맞을 때. 진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저도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에 놓는 주사를 한두 방도 아니고 이게 한 방 놓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놓거든요. 그거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연예인도 아닌 주변 사람들이 일반인이 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뷰티의 강국인지를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이 쓰는 화장품 개수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최근 한 3, 4년간 가장 천착했던 주제가 사실 K뷰티였는데요. 어떤 면을 되게 좋게 봤냐면요. 거대한 어떤 흐름 이런 거에 앞서서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제품을 되게 잘 늘리더라고요. 제품 확장을 되게 잘하는 회사였어요.
원래 리쥬란을 만들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나온 지 오래된 제품, 2014년에 처음 만들었거든요, 리쥬란을.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되니까 생각했겠죠. 재생이 되는 거니까 무릎에 만들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원료는 비슷한데. 그래서 콘쥬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자꾸 아프다 그러니까 안 아프게 해줄게 이러고 총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총에 끼워가지고 리쥬메이트라는 거 만들어서 뿌리고, 그것도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취제를 넣어줄게. 그래서 리쥬란 HB라는 제품도 만들고, 그리고 어차피 피부과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톡스 한번 해보지. 그래서 리쥬톡스 만들고, 그리고 어차피 피부과에 오는 분만 있는 건 아니고 리쥬란 브랜드가 알려졌으니까 리쥬란 화장품까지 만들고. 사실 이런 궤적 자체가 저한테는 평균 이상의 품질이라고 보였어요. 거기에 더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빠질 수가 없죠. 제 비즈니스 모델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연어 종족을 보존해준다는 명분으로 강원도랑 계약을 해가지고 연어 사육장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연어 정소는 자기네들이 공짜로 써요. 매출 원가가 진짜 낮아요. 매출 원가율이. 그러니까 매출 총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출고가 10,000원짜리 제품인데 한 2,000원밖에 원가가 안 들자면 8,000원의 마진이 있잖아요. 그럼 8,000원의 상당 부분을 마케팅에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거기서 아낀 걸 가지고, 마치 나이키가 생산 공장을 동남아 한국으로 옮기고 거기서 남는 거를 다 마케팅에 투자했던 것처럼 여기는 그거를 다 브랜딩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리쥬란 알리는데 투자를 한 거예요. 빅모델 써가지고 여기 뭐 버스 광고도 하고 텔레비전 광고도 하고, 그러면서 리쥬란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 제품 확장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입소문도 나고 효과가 좋았다는 그런 피드백도 있으니까 그거에 브랜딩을 해서 진입장벽을 쌓아 나가고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평균 이하의 가격이었느냐? 다소 애매하긴 했어요. 한 12배 정도였거든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2021년도에. 그런데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앞으로 나오게 될 제품, 내지는 이 제품의 독특성, 이런 걸 봤을 때는 경쟁사 대비해서, 그때도 뭐 이미 레이저 기기 같은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였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평균 이하라고 봤었고, 왜 이 회사를 이렇게 저평가를 시킬까라고 봤을 때는 내수 한정이라는 게 되게 컸어요. 왜냐면 이게 주사제이기 때문에 수출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승인을 받으려면은. 당분간 내수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이 회사 제품이 얼마만큼 팔릴지를 다시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었거든요. 과연 코로나 때 사람들이 병원 안 가는데 이거 맞으러 피부과를 갈까라는 의구심이 진짜로 있었고요,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어쩌당도 안 한 얘기였지만 오히려 마스크 쓰고 다니까 그때 피부 더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유일한 거의 제품이어가지고 시장 규모를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처음 이제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히트를 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도 좀 있었고, 엑소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쯤에 품질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올라간 듯 하더니 또 떨어지고, 2022년도 시장 안 좋았잖아요. 또 빠지고 이러다가 여기서부터 솟구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숫자 자체는 제품 확장 때문이었어요. 리쥬란 팔리고 뭐 이게 사실 다 화장품 팔리고 이게 숫자였는데, 여기서 멀티플, 그러니까 PER이 갑자기 확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지역 확장이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막 태국에서 오다가 들어오고 해외에서 리쥬란이 팔리는 걸 보여주니까 전혀 기대 안 했거든요. 전혀 기대 안 하던 사건이 일어나니까 훨씬 더 급하게 반영을 해준 거죠. 거기까지 숫자는 꼬박꼬박 올라오고 있었고, 거기 멀티플이 튀니까 순식간에 그냥 15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기대를 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수록 주가의 반응은 훨씬 크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의 대표적인 논리인데, 왜 호재가 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장 때문이라 그러는데 미국도 비슷해요.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거 나오고 가이던스 기대만 못하면은 거기만 20% 30%씩 빠져요. 경험을 한국에서만 해보셨으니까 모르시는 거지. 기대감이 낮을수록 이슈의 파괴력은 더 크다. 근데 그거를 미리 알기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을 쭉 흩어놓으면은 그 중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한두 개 나타나주면은 나머지 수익률을 벌충하고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연결이 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저평가됐을 때 사면은 좋은 게 이익의 성장으로도 올라가지만 저평가가 해소가 되면서 2중으로 올라가요. 2단 점프라고 부르는데, 1단 점프는 저평가가 오해가 해소되면서 이거 내수 한정이 아니네? 그리고 생각보다 화장품도 잘 팔리네? 그냥 다른 애보다 더 못 받을 이유가 없겠는데? 라고 하면서 한번 올라가고, 거기에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한 번 더 올라가고, 이러면은 진짜 거기서 4배짜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거는 리스크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아까 공식 보셨잖아요. 매도가 빼기 매수가. 높은 가격의 매도만 생각하시는데 매수가를 낮춰도 전체 파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걸 경험해보면
이제 저평가된 종목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체화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는구나. 2012년도에 이분 아는 분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메리츠증권 CFO 하시다가 이제 사장님 하시는 분인데 무명의 경영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저희가 2012년도에 이분을 만나고 그때서부터 쭉 장기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 판 적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 계속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사실은 전체적인 성적이 올라가고, 저희가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탁월한 경영자를 찾는 건데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으로. 자동차와 운전자를 한꺼번에 사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를 잘못 만나면 차 아무리 좋아도 막 이상한 데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고. 그래서 운전자를 잘 만나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경영자를 만나면 이건 거의 치트키 같이 진짜 장기 보유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나 대신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없애주고, 기회가 나타나면 잡고, 환경이 안 좋을 땐 숙이고 있다가 또 다시 기회가 오면 다시 치고 나고, 이걸 알아서 다 오토매틱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게 대부분은 장기 보유가 가능한 거예요. 예컨대 버크셔 장기 주주들 되게 많잖아요. 주총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보험 회계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재보험 회계에 대해서. 버크셔는요, 재보험 회계를 알아야 돼요. 재보험 회사잖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그 회사를 다 아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레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뭐 믿고 장기 투자했겠어요? 포핏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치트키예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딱 제대로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수라는 거. 그리고 찾기가 매우, 알아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은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겠죠. 그 중체대한 부분에서도 제대로 선택이 안 된 기업의 경영자를 판단한다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우연이든 실력이든 어찌됐든 간에 내 옆에 있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알아볼 수 있다면은 궁극의 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김영범 부회장님을 2012년도에 만나서 감명을 받았냐면, 경영자로서 갖춰야 될 자질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일단 그 업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았고요.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고, 그러면서도 어떤 금융업 관행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좀 혁신적인 시도를 했었어요. 증권이든 화재든. 혁신성이 있으니까 선두주자를 좀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거기에 놀라운 학습 능력, 정말 많이 배우고 그거를 또 실행을 빠르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주를 대하는 태도, 우리가 정말 좀 부러워하는 그런 미국 경영자들처럼 주주를 대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구나.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부분들이 시간은 걸렸지만 하나하나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이런 주가 궤적을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탁월한 경영자를 찾는 거, 제 인생에서 정말 이런 분들 한 4-5명만 만나면 좋겠다. 그러면 거의 진짜 게임이 끝나고 저는 레전드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한국형 가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뢰 탐지기를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슬픈 얘기지만 지뢰를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기업 가치를 파괴하는 경영자들이에요. 오너들. 이거 몇 개 잘못 걸리면 뭐 수익도 마이너스지만 정말 큰 회의감이 들거든요. 나쁜 경영자들을 필터링 하기만 해도, 솎아내기만 해도 성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경영자를 걸러내기, 궁극적으로는 이런 김영범 부회장님 같은 좋은 경영자를 찾아내기. 자,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의 딥밸류, 저평가 종목을 잘 사는, 상징하는 인물이 이제 김민욱 대표인데, 김민욱 대표는 싼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해외 투자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싼 종목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밖을 나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저한테 이 아이디어를 많이 전달을 해줘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하이 퀄리티 컴퍼니를 좋아하는, 그래서 대부분은 걸러요. 근데 얘기하는 거 몇 개 중에, 아이디어 중에 야, 이거 진짜 싸도 너무 싸다, 이거 외면하기에 너무 싸다라고 하는 게 한두 개씩 있어요. 그거는 저도 삽니다. 대표적인 게 아세아였어요. 아세아는 2021년 8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지분 공시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2,800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주회사예요. 자회사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아세아시멘트, 하나가 아세아재지. 둘 다 상장회사니까 이거를 지분율로 곱해서 합친 지분 가치가 4,800억이었어, 그때. 근데 4,800억이 되게 낙관적으로 계산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 이게 아세아재지는 골판지에서, 아세아시멘트는 시멘트 업계에서 나름 공고한 위치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PER이 5배였어요. 다만 아세아가 그냥 더 쌌던 거지. 저평가된 가격으로 계산을 한 시장에서 인정해준 가치가 4,800억. 그리고 여기 이게 역삼역에 있는 아세아시멘트 사옥인데, 이게 당시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가치가 한 3,000억? 다들 좋아하시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에요. 자, 시가총액 2,800억, 사옥이 3,000억에
자회사 가치가 4,800. 이거는 외면하기에는 너무 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싸면 어찌됐든 올라간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대충 싼 걸 사고 안 올라간다고 불평하고 가치 투자 난 다시는 안 해는 이런 걸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설프게 싼 거는 반드시 충배가 있어요. 너무 싼 거는 그 자체로 웬만큼은 올라가요. 대표적인 디스카운트 요소는 지주회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 시멘트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굳이 이걸 사라고 합니다. 지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본 배치가 좋지 않아요. 앞에 메리츠랑은 완전 반대의 케이스인 거죠. 자본 배치가 좋지 않아요. 이 두 부분을 해소를 해야 돼서 회사에다가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하니까 2022년도에 그래도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그러고는 2023년부터는 자사주 매입을 넘어서 자사주 소각도 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배당 정책도 내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싸워서부터 바로 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다가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해소가 됐지만 정말 놀라운 건 얼마나 쌌던지 그리고 이 건물의 가치는 그 사이에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좀 올랐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싸게 사면요 웬만큼 싸게 사서 팔아도 저가매수 고가매도 성공 그리고 뭔가 일이 운이 따라서 더 각도가 높아지면 그거는 더욱 성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 투자 안에서도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지만 야, 이 정도 싼 거는 결국에는 오르더라. 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는 이분? 아, 아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숨겨놓을 거. 이거.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창시자예요. 가치 투자의 아버지. 현명한 투자자를 지금 읽으면 당연히 좀 뭐 적용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냥 이분 덕분에 가치 투자라는 것도 탄생됐고 그리고 CFA 자격증도 이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현대 분석 기법을 사실 만든 완전히 투자 세계를 뒤바꾼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 천재여가지고 5개 국어 이렇게 하고 20대 후반에 대학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막 3개 학과에서 교수로 오라고 해줄 정도 너무 천재여서 이분은 주식을 좀 취미 삼아 하고 연극 극본도 쓰고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삶을 살았던 분인데 다행히 이제 이분 제자가 주식에 미친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주식만 가지고 막 전 세계 1위 부자 되고 이러면서 이분의 위상이 더 올라간 건 사실이죠. 근데 역시나 벤저민 그레이엄이 정말 위대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가치 투자를 어떻게 총칭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면 다 이분이 다 답을 가지고 있어. 마리모님이 한번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엄청난 지성, 기본만 통찰력, 내부 정보는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건전한 의사결정, 원칙을 갖추고 감정이 그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이다. 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모든 내용이 사실 이 건전한 의사결정 원칙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감정은 탐욕과 공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탐욕과 공포가 이 앞에 아무리 노력을 했던 거를 다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휩싸이면은 머리가 완전히 마비가 되거든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거보다 더 가치 투자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건 없을 것 같아서 이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치 투자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라기보다는 규율이나 원칙에 가까워요. 가치 투자를 따르게 되면은 사실 그 안에서는 다양한 방법, 심지어는 저희 회사 안에서도 각자의 포트폴리오가 다를 정도로 각자의 스타일대로 가게 됩니다. 가치 투자를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원칙을 좀 체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의 경험들, 각자의 취향들 이런 걸 반영해서 각자만의 가치 투자 스타일들을 좀 닦아 나가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VIP TV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캐인 준철쌤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궁금한 내용을 저도 오늘 강의를 듣고 이제 투자를 해보겠다 이렇게 발을 담그면서 이 세계가 진짜 무서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투자를 함부로 발을 집어넣고 예.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옛날과 지금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게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을 냈던 2001년에 썼을 때는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한쪽 눈 감고 있는 거 요만큼만 뜨면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역설적으로 아무도 안 와.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너무 컸어 한국인들이. 저희 부모 세대들은 이제 88 올림픽 그 즈음에서 너무 다 망해가지고 학을 뗀 데다 IMF 왔죠. IT 버블 터졌죠. 신용카드 버블 터졌죠. 이래가지고 학을 뗐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그땐 하면
되게 쉽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죽어라고 알리고 다닌 거예요. 그때 뭘 알았겠어요. 제 26살인데 그 얘기를 하고 다닐 정도로 너무너무 쌌거든요. 그때 주식을 한다고 하는 건 아버지 저 사실 강원랜드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하고 나서 5년 동안 집에 말을 못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잘 됐어. 저희도 그렇고 뭐 황성한 대표도 그렇고. 지금은 어떠냐,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지금 오셨으면 지금 상황에 맞게끔 행동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 그때의 상황을 바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난이도 훨씬 높고 오늘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대신 주식한다고 손가락질은 안 하죠. 지금 저희 동아리 물어보면 얼마 전에도 저 후배들 와서 밥 사줬는데 경쟁률 엄청 높대요. 미어 터진대요. 저희 때 안 그랬거든요. 너희는 뿌듯하긴 하겠지만 주식은 훨씬 어려울 거다라고. 훨씬 경쟁도 치열하고 해야 될 게 훨씬 많은. 그때는 정말 눈 감고 편의점 들어가서 아무거나 짓고 여기서 만들었는데 그 주식상 그냥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김 대표랑 저랑 둘이서 했지만 지금은 17명이 하는 겁니다. 저희조차. 저희 같이 직업을 따로 두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얻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모두가 노력하고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지만 월인이 될 수 없고 대표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재능의 영역도 있을 거고 투자하는 시간량도 적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미스터 마켓이 너 리서치 능력은 조금 부족하고 하지만 열심히 하니까 너한테 이 정도 수익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시장이랑 뭐 정말 내역하잖아요. 근데 또 사람이란 게 자기가 공부를 해서 얻는 종목에서 오는 뿌듯함이라던가 이런 요소들이 오잖아요. 하지만 돈이란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잡겠다고 계속 제 리서치가 부족한데 시장이 도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신 건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진짜로 고민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요즘 프로골퍼들 골프 치는 거 보면 황당하게 잘 치잖아요. 그것만 보고 나는 골프를 꺾고 저걸로만 다 대체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힘들다고 봐요. 제가 일렉 기타를 배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들으면 되는데 내가 굳이 안 돌아가는 손가락을 잡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했을 때의 쾌감과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좀 어설프더라도. 그게 있다면 저는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 투자로만 해결할 수는 없어요. 순전히 돈만 벌 목적이고 이거 너무 하기 싫어. 골프는 나한테는, 기타는 나한테는 노동이야, 노동. 이건 그냥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모자라도 놓고 돈이라도 벌려고 이거를 내가 하는 거지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오래 못해 일단. 그런 분들은 간접 투자를 완전히 하시는 거나 아니면 그냥 예금을 하시는 게 낫고, 그냥 저는 간접 투자는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저희가 저희 돈을 맡길 기업 경영자를 택하는 것처럼 펀드를 맡기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싫으시면은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내가 하고는 싶은데 다 커버할 자신은 없다고 하면은 저는 두 개를 그냥 병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시험이 10과목이 있는데 8과목은 저희가 대리시험, 합법적인 대리시험을 저희가 치고 2과목은 본인이 하는 건데 2과목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제일 잘하는 과목 2개만 딱 하는 거예요. 제가 20 몇 살 땐 인터넷 서비스나 게임이 딱 그랬어요. 이건 내가 추가 리서치가 필요가 없어.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서 효율이 날 수 있는 공부 분야. 저는 음식료나 미디어나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더 재미도 있고 효율이 잘 나요. OTT 7개를 쓴다니까 제가. 투자 때문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가 당신처럼 드라마나 이런 영상물 많이 보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저기 돌풍을 이틀에다 몰아서 봤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티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넷플릭스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심지어는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선호하는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 모아서 전체적으로 회사로 봤을 때, 펀드로 봤을 때 종합하는 모양새를 보여드리는 거지, 이 안에서 다 세분화돼. 이거 억지로 시킬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면 배당주 전략이라든가 그냥 알아서 그냥 배당 수익률 높은 거 샀다가 배당 수익 떨어지면 좀 팔고 또 새로 사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제가 들으면서 중요한 것이 철저한 분석이, 네. 간접 투자가 아닌 직접 투자를 할 때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해서 종목을 분석해서 들어갈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철저한 분석의 경지가 2, 3년 안에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주식을 뺀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일렉 기타 시작하면서 제가 잡은, 야 웬만큼 기타 좀 친다 소리 듣는다라고 잡은 제가 상정한 기간은 10년이에요. 10년.
1년 만에 갑자기 무슨 슬래시처럼 기타를 친다고 대부분 생각 안 해요. 근데 주식은 대부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1년 만에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되게 신비한 분야예요. 이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되게 쉬워 보여서 그런 것 같아.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가 그럼 철저한 부사기냐, 사실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지금 제 질문하시면서도 얼마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면 10년 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될 거다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지금 당장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서 지금이라도 눈을 떠서 하면 그때 이렇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그때 가서 경제에 이르는 거지, 이게 단기의 속성 코스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있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뭐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거 있나요? 수영하고 헬스장도 수영을 웬만큼 내가 어디 나가도 될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려면 몇 년 정도 돼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몸에 익혀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조금 넓게 잡아야 된다는 게 일단 현실 일단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 기타 하면서 느낀 건데, 저도 약간은 좀 정석, 약간 고지식한 스타일에 가깝기 때문에 가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한 달 할 줄 알았어요. 이것만. 그 각오하고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곡을 주더라고요. 데이식스 곡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보라고. 근데 일주일 연습하니까 제가 또 그런 거 한 번 하면 되게 열심히 하고 했더니 돼요. 지금 예뻐서를 완곡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맞는 교수법.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를 나 도레미파 각오하는데 왜 곡을 주냐 했더니 그럼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을 하다 막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찾거나 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건데 100% 공감해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지만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분석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종목이 너무 싸 보이거나 관심 있는 종목이면 그냥 그걸 정해놓고 제 맘대로 분석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서 채우는 방식을 썼지, 무슨 스쿨을 다녀가지고 거기서 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학교도 잘 안 나갔기 때문에 회계 원리 이런 거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현장에서 기업 분석을 하면서 곁다리로 했던 게 진짜로 저한테 체화가 돼서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재미도 있고 몰입도 되고, 이게 뭔가 이걸 내가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해야지 숙제 내두듯이 해가지고 그거 그냥 하면 오래 못해, 재미없어서. 그러니까 많은 종목을 보고 그거를 분석을 많이 한 사람이 그 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EO가 별로인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하는 행동이 보면 별로인데 경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주식은 계속 모아가는 게 맞나요? 객관적인 측면에서 경영의 기준이 있을 거고,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호감이 있을 거잖아요. 엄청난 경영에 대한 학습량이 있어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초보들에게는 경영자를 평가하는 그 방식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의외로 주식책을 많이 안 봐요. 제가 경영책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뭐가 좋은 경영인지에 대한 감을 계속 잡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게 한 2, 3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게다가 저는 경영을 또 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핏도 사실은 경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경영자도 많이 만나고 이러면서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만 사실 갖출 수 있는 능력이라서 저거는 지향점으로 보셔야지, 그거를 저는 투자 판단으로 삼는 거는 매우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패 사례 어마어마하게 많죠.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조언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와, 진짜 좋은 경영자다. 이게 제가 기준도 없고 그냥 제가 스스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폼을 잡은 경우, 그런 경우가 아주 크게, 그러니까 좋은 경영자를 찾으면 30배도 나지만 이게 혼자 착각해서 혼자 짝사랑하고 잘못 찍으면 완전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틀렸다는 거 알지만 이 사람이 해줄 거야 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 저의 실패 케이스가 많아서 제가 아까 그런 조언도 어설프게 그런 걸 평가할 수 입장에서는 지향점 하나 두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 드리는 게 대부분 그런 케이스였었고요. IT에서 실패 케이스가 많았어요. 판단을 제가 잘 못한 경우, 그리고 고객이 적다는 건 되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예를 들면 하나인데 그 하나가 일을 왕창 줘. 이러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너무 쉽죠. 그냥 앉아서 기업 가치가 뻥 튀어 올라가는 거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변수가. 근데 반대의 케이스가 있다고요. 자금을 걷어가는 면은 완전 폭삭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IT들이 대부분은 고객이 대부분은 2 혹은 3
심지어는 하나도 많거든요. 이게 되게 변수가 작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보위가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크게 다친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알려면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높으신 친구들. 네. 근데 친구가 있는 분도 있다니까. 있지 않겠어요? 렌터나 미용기 같이 약간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뭔가 장기적인 성장세는 뚜렷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일시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구간에 매도가 엄청 땡기더라고요. 그런 구간에 혹시 그럴 때 좀 팁 같은 게 있을까? 고성장주, 당연히 좀 높은 밸류에이션이 있는 그거를 할 때는 일단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성장주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을까? 사기 전과 사고 나서의 마음의 불안감의 차이가 가장 큰 게 사실은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 업에 대한 뭔가 확신을 가질 정도의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이 사업은 무조건 큰다. K-팝은 무조건 큰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틀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틀리면 돈을 잃는 거예요.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대목에서 김용욱 대표가 딱 꼈을 거예요. 제 방법대로 하면은 훨씬 편하게, 다만 답답할 뿐. 오히려 배당주 투자하고 저평가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음도 훨씬 편하고요. 공부 좀 덜 해도 돼요. 근데 하여튼 욕심이 있는 거지. 이제 이거 너무 답답하니까 공부를 해서라도 그 정보를 하고 싶은 건데 그만한 로드가 따르는 거고요. 저희도 고성장주 내지는 고평가주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거 리얼타임 팔로우업을 해요. 회사에 요만큼이라도 변화가 있는 거 다 저한테 보고를 해요. K-팝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나락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얘 너무 불안한 거야 사실은. 장기의 통찰과 단기의 미시적인 그 팔로우업을 병행하면서, 근데 이게 너무 싫잖아요. 차라리 답답한 게 나아. 그러면은 저희가 굴고 사는 거예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편한 길은 없어, 둘 다. 자기한테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맞는 길이 있는 거죠. 혹시 그 브릴라님이라고 들어보셨나? 미용기. 네, 미용기계 하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성장주를 개인 차원에서 내 이걸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큰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그 정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피투왕이라고 아세요? 피투왕? 치과 의사신데 원래는 그 배당주 투자 책 내신 분이거든요. 그게 막 브릴라님처럼 안 살아요. 근데 성적 좋아요. 그래서 뭐 에스올도 사고 한국 쉘 석유도 완전 다르죠, 길이. 근데 이분 누가 맞느냐? 둘 다 맞아요. 예.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최애가 누구세요? 아 그때 대표가 달았는데 대표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 그랬나요? 엠믹스? 맞아, 엠믹스 좋아한다고 했는데 대표님이 저도 엠믹스 좋아한다고. 아, 그분이셨구나. 한두 개는 내가 자신 있는 거라고 해서 예. 지금 엔터 나한테 기회인가? 예. 라고 엔터는 제가 학생 때부터 좋아를 했으니까 길게 이제 경영자들을 봤다고 생각도 들고 산업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솔직히 알고, 근데 이제 정보인 입장 분석 우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분석할지도 엔터 관점이 아니라 주식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분석 우위가 떨어질 때 이럴 때 공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기관보다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공부하고 키워나가는 능력? 그 정보를 분석으로 만드는 건 틀이 있어야 돼, 틀. 어느 정도 그 안에서의 논리적 관계를 이어 붙여야 되거든요. K-팝은 지역 확장이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기존에 있는 제품은, 제품이라고 조금 그렇지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고, 저연차 아티스트들을 얼마만큼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제품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확장과 제품 확장의 관점에서 보는, 거기에 뭐 C 요인, 뭐 코스트 요인 같은 거를 보는 게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내 정보들을 매출이든 이익이든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정성적으로 좋아요 나빠요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포티파이 음원 성적이 좋은데 왜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엠믹스가 요번에 스포티파이 이렇게 올랐는데 왜 JYP 주가 사람들이 모르나? 가 아니라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그게 분석이에요. 괴리가 되면 안 돼요. 스포티파이가 뭐야? 이러신 분은 이걸 모르는 거지. 근데 나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앨범의 전성기 때 주가가 올랐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앨범이 제일 많이 남잖아요. 근데 이게 빠지면서 제일 많이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고, 그럼 음원이 이거를 벌충해 줄 수 있는지, 콘서트가 벌충해 줄 수 있는지, 콘서트 몇 회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콘서트는 무조건 돈이 남으려면 규모가 중요해요. 3,000명짜리 10개 하고 이러면 안 돼. 3만 개짜리를 이틀 연속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게 다 숫자와 연관이 돼야 돼요. 돈이 되는 거. 내가 사랑하는 분야, 그거 다 돈으로 환산하는 게
좀 꺼림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가로 평가를 받으려면 다 숫자로 연결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일시적이거나 그냥 테마거나 나만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국내 그 소재주 기업하고 미국의 기업을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그 미국의 그 기업이 거의 뭐 소재도 독점을 하고 있고 비행이 압도적으로 좋더라고요. 그 기업을 보고 이제 국내 소재주 기업을 보니까 성에 안 찬다고 해요. 이렇게 비행이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이 있는데 국내에 이런 기업을 보니까 매수를 들기가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멘터나 조선 이런 거는 국내에서 되게 대표적인 산업이지만 사실 OLED 소재주들 이런 거는 뭔가 그 다른 해외 업체들이 기술력이 좋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해외 업체들 그런 거 배제하고 국내에 뭔가 가치가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많은 제약을 갖고 운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역은 한국, 한 종목은 기본으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포지션을 쌓아야 이게 포트폴리오에서 그냥 보이는 정도고, 한 번 팔면 한 달, 두 달씩 팔아야 되고 이런 제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하에서 하는 거고, 피터 린치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제 이해를 하겠다. 이게 자유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희를 따라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더 좋아 보이는 해외 기업을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경험의 차이인데 저는 솔직히 미국 투자자들 훨씬 무서워요. 저 투자를 경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좋은 기업 발굴해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압도적인 미국의 가치 투자자들을 보면서 제가 기가 너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냥 박찬호처럼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어렸을 때 오타니 이런 사람을 본 거예요. 내가 메이저리그는 내가 내 생애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내가 아까 그레이엄 보여드렸지만 진짜 이 사람한테 여기 뿌리가 있는 진짜 그런 데 있다니까요.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하우스 투자 경력이 거의 70년 60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운용사가 저희랑 격차가 있는 것처럼 저희 마찬가지.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짤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걸 매수하기 전에 10%, 15% 이런 식으로 추정치라도 그렇게 좀 어림잡아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추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분산해서 하거나 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비가 바뀌기도 하고 비중이, 그럴 때 원칙이라고 해야 할까? 어떤 대응 같은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원칙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내가 만나는 여자가 뭐 1명, 2명이야. 그래서 뭐 결론이 안 나는데 뭐 비법이 없나? 이걸 좀 뭔가 가려내고 누구랑 헤어지고 누구랑 사귀고 뭐 이런 공식이나 뭔가 좀 기본적인 원칙이 없나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를 제기해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냥 저희는 소개팅을 1000번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이게 제일 좋지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화할 수가 없고, 공식이 있으면은 제가 그렇게 안 살겠죠. 그걸 수백 개씩 보는 이유가, 그걸 안 하면 의존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야 돼. 아티스트를 고르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 그냥 연생 계속 봐. 계속 오디션 보고 이러면 야 제일 낫지지, 뭔가 원칙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마 대답 못 할걸요. 그냥 쭉 봤는데 얘가 제일 괜찮아 뭐 그 정도 아닐까요? 근데 뭐 노래를 뭐 몇 옥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또 대중평가를 받는 거, 이것도 시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경험적이거나 운적인 요소가 좀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끊임없는 비교가 결국에는 가장 정확하다. 사실 그래서 제가 농구천재님이나 김기백 팀장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의견을 되게 귀담아 듣는 게, 무슨 비법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공시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실적 체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론에 이 믿음직해서 내가 그분들 의견을 듣는 거예요. 대단한 공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김기백 팀장 전 종목 실적 체크하거든요. 농구 천재는 전 공시를 다 보잖아요. 가족여행을 가도 뭐 애 입학식 때도 맨날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 것 같아. 김민국 대표가 싼 종목을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제일 좋은 거지, 내가 20몇 년을 같이 일해왔지만 뭔가 공식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딱딱 정해놓고 이러면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항상 엄청 바빠. 맨날 뭘 보고 있어. 맨날 누구를 만나고 있어. 거기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있어요. 예. 근데 축하드립니다. 수량이 정말 작지만 수익률이 300~400%. 예. 근데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잖아요. 더 이상 엔비디아를 살 수 없죠.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지금 미국장이 한창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갈 때 본인들 팔고 다른 거에 넣는 게 맞을까요?
잘라서 얘기하기 힘든 게 그 고봉민님 질문이랑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종목풀이 크잖아요. 미국 풀이 커. 그러면은 이걸 줄여가지고 다른 걸 사든지 이렇게 그 안에서도 뭔가 분산할 방법이 있을 거고, 국내까지 확장을 하면은 야 그럼 뭐 이 비싼 거 팔아가지고 지금 뭐 싼 거 차라리 사두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다 해서 스위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엔 후보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 결국은 다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AI 밸류체인에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그래도 엔비디아밖에 없어라는 결론이 오잖아요. 그럼 아마 조금 더 갖고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사실 답이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 사실 제가 하루에 몇 종목이나 넣고 빼겠어요. 근데 맨날 바쁘대. 맨날 뭐 아니 본데 뭘 보겠어요.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거를 매일 볼까요, 제가? 이미 너무 잘 알지 않을까? 그냥 업데이트 정도만 하면 돼요, 사실. 캔디데이트를 보는 거예요. 내 종목에 뭔가 비교할 만한 대상을 계속 보고, 근데 얘가 제일 나아. 큰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게 나타났어. 그러면은 몇 가지 트리가 있어. 빼고 넣을까? 그냥 넣을까? 좀 더 기다릴까? 얘가 올라가면 팔고 그때 얘가 주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니까 넣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출발점이 없으면 제가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포트폴리오만. 의사결정 못해요. 기도는 많이 하겠지. 올라갔으면, 혹은 내가 고점에 매도했길 뭐 이런 거 기도를 하겠지만, 능력의 범위를 한정하면, 예를 들면 엔터 44로 한정하면 그 안에서 비교해서 최적의 의사결정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렇게 넓게 들어가면 저도 혼자 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멘토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거에 다 넣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더 갈 것 같으니까 이거를 팔고 넣는 게 맞는 거는 어렵죠, 사실. 그리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사실은 위험한 때기도 한데, 예, 가치 투자를 하다 트레이더로 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할 때는 가치 투자자였어. 근데 올라가면서 어차피 펀더멘털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눈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도 있잖아, 나 먹었는데. 근데 눈치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더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코인이랑 심지어 엔비디아도 말도 안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단가도 낮아. 근데 엔비디아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얘는 모든 자산을 다 거래할 수 있어. 잡코인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부터 해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엔비디아부터 해서 비트코인부터 해서 고점에 전량 매도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 진짜 약간 소름 끼치더라, 정말. 근데 설명을 못해. 근데 이 친구의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 잘 주무시면은 트레이딩 하면 안 돼. 재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예민해야 그 판에 들어가가지고 고점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영역은 또 더 완전 어나더 레벨이에요. 버스가 막 가는데 다 같이 타고 있어. 근데 벽 부딪히기 전에 얘만 내려. 이거 몇 번 보잖아요. 근데 진짜 소름 끼친다니까. 그 능력이 안 되면 어설프게 트레이딩 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전략대도 하고 아니 그러라는 의미는 아닌데. 밤에 전략대도 하는데요. 이게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가는 눈치 게임이 필요한 구간들이 있는데, 제가 그 게임을 안 하는 이유는 항상 살 종목 있어. 저는 살 종목이 늘 있으면 조금 미련을 빨리 버리는 것 같아요. 밥 되기는 싫고 자존심이 있는데 망신스럽잖아. 펀더멘털 무시하고 트레이딩 하다가 깨졌다고 제가 어디 가서 그 하소연을 하겠어.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 그걸 딱 깔끔하게 포기를 해버리는 게. 그래도 제가 삼양식품 때문에 최근에 욕 많이 먹잖아요. 지금 조금 눈치 게임으로 갔잖아요. 뭐 70만 원 뭐 이렇게 갔을 때는 그게 제가 포기하는 거예요. 고민 별로 안 했어. 이거보다 훨씬 싼 음식료도 있고 다른 배당 수익률 9%짜리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이 정도 큰 자금을 운용하면 쉽게 버리게 되는 것 같아. 그거 해서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어. 난 싸게 사는 스페셜리스트다.